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딸의 웨딩드레스를 처음 만졌던 그날, 아버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웃고 있던 예비 사위의 눈 속에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운 기색이 스며 있었거든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결혼식이 딸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줄은. 지금 이 영상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이 결혼을 허락하셨을까요?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찬바람이 유리창을 간간히 두드리고 있었죠. 바람 소리가 마치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방 안에는 노란 백열등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고, 그 불빛이 벽지의 꽃무늬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웨딩드레스 포장지를 벗기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60년을 살아온 거친 손가락 사이로 하얀 실크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왔고, 그 순간 딸의 얼굴에는 20살 소녀처럼 순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딸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을까요? 아마도 엄마가 살아있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딸은 아직 20살이었고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믿었던 나이였죠. 그런데 지금 41살이 되어서야 다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도 스며들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이 나이에 결혼한다고 얼마나 창피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용기가 나요. 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들어본 떨림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떨림이었죠.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수줍어하면서도 설레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걸어 주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이 말이에요. 웨딩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레이스 장식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고, 치마 부분은 마치 구름처럼 부풀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드레스를 바라보며 아내와의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하얀 드레스가 있었고, 아내는 그 안에서 천사처럼 아름다웠죠.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자신은 늙은 아버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쾌한 발걸음과 함께 예비 사위가 들어섰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톤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적당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시선은 자꾸만 그의 눈에 머물렀습니다. 웃고 있는 입술과는 달리 눈동자에는 무언가 차가운 것이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마치 겨울 호수의 얼음 밑처럼 말이에요. 표면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직감을 의심해 보았어요. 혹시 나이가 들어서 사람을 의심하는 습관이 생긴 건 아닐까요? 딸이 행복해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딸이 남자의 팔을 끼고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버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웨딩드레스를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가슴 어딘가에서 불편한 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행복한 속삭임들이 이어졌어요. 모든 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도 밝았고 남자의 대답도 다정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기분일까요? 마치 무언가 잘못된 연극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빠가 정말 좋아하시네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그리고 남자의 대답이 이어졌어요. 당연하죠. 저도 아버님을 정말 존경해요. 이렇게 딸을 잘 키우셨으니까요.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 말이에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웨딩드레스는 그 빛 속에서 더욱 하얗게 빛났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깊숙이 앉으며 딸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준비가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예비 사위가 나와서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고 표정도 진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눈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았어요. 역시나 웃고 있지만 웃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이었어요.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요? 흘렀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서리가 내린 거리를 아버지가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어요.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딸의 아파트에 청소용품을 가져다 주려고 했거든요. 결혼 준비로 바쁜 딸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 앞에 도착해서 열쇠를 꺼내는데 3층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톤이 낮고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감기라도 걸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계단을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 디뎠어요. 304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딸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거실이 보였고 딸이 핸드폰을 귀에 대고 서 있었어요.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한 손으로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작게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요. 정말 무서워요. 제발.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딸이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딸의 반응만 봐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통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고 때로는 흐느끼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그만해 주세요.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문틈으로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 딸을 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딸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빨갛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비밀을 들킨 아이처럼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빠, 언제 오셨어요?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숨기려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금 왔다. 누구랑 통화했니?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보려 했지만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냥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요. 업체에서 자꾸 바꾸자고 해가지고.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청소용품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딸의 표정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일을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무엇을 말이에요?
결혼 준비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커피를 끓여주겠다며 딸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움직임이 조심스럽고 어깨에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는데 평소보다 더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뜨거운 커피잔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목에 난 작은 멍자국을 발견했어요. 보라색으로 변한 자국이 소매 밑으로 살짝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강하게 움켜쥔 것 같은 모양이었어요. 이건 뭐니? 아버지가 물으려는 순간 딸은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너무 빠른 동작이었어요. 아, 그냥 문에 부딪혔어요. 괜찮아요. 딸의 대답이 너무 성급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 수 있었어요. 문에 부딪혀서 생기는 멍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누군가의 손자국이었습니다. 그 순간 딸의 눈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쳤어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혹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을까요? 아버지는 커피를 마시며 딸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에 밝고 활발한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자가 이렇게 불안해해도 되는 걸까요? 행복해야 할 시기에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멍자국은 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불안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아파트는 고요했고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딸에게서 받은 오래된 노트북을 식탁에 펼쳐놓았습니다. 독서용 안경을 쓰고 벗기를 반복하며 화면에 작은 글씨들과 씨름했어요. 딸의 손목에 있던 멍자국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떨리던 목소리도 말이에요.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밝게 켜지자 방 안이 파랗게 물들었어요. 아버지는 검색창에 예비 사위의 이름을 또박또박 입력했습니다. 김재현, 36세. 손가락이 떨려서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어요. 혹시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을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의 본능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첫 번째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년 전 지역신문 기사였어요. 30대 남성, 연인과 동반 자살 시도, 여성 사망, 남성만 생존. 아버지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거든요. 설마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클릭했어요. 하지만 기사 속 사진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김재현이었습니다. 딸의 약혼자 말이에요. 기사를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고인 박모 씨 27세는 연인 김재현 씨와 함께 한강에서 발견되었으며 김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동반 자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버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27살의 젊은 여자가 죽고 김재현만 살아남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혹시 모르니까 더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다른 검색어를 입력해 보았어요. 김재현과 함께 보험, 사망, 여자친구 같은 단어들을 조합해서 검색했습니다. 몇 개의 결과가 더 나왔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두 번째 검색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4년 전 보험업계 내부 게시판 글이 캐시로 남아 있었어요. 피보험자 이모 씨 25세, 여의문사 사건 관련, 수익자 김재현, 경찰 조사 후 사고사로 결로. 아버지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김재현이라는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보험금 수익자로 말이에요. 25살 젊은 여자가 죽고 김재현이 보험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볼 수밖에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세 번째 검색을 계속했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된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검색에서는 더욱 소름 끼치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6년 전 온라인 부고란이었습니다. 박모 씨, 28세 급성 약물 중독으로 응급실에서 사망. 동거인 김재현 씨, 믿을 수 없는 일, 증언. 컴퓨터 화면에 파란 빛이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차갑게 비췄습니다. 이제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3명의 여자가 모두 젊었고 모두 김재현과 연인 관계였으며 모두 의문스럽게 죽었거든요. 아버지는 프린터를 켜고 모든 기사를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나오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뜨렸어요. 하나하나 출력되는 기사들을 보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재현은 젊은 여자들과 만나고 짧은 연애 후 동거를 시작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재산을 공동명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들이 죽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김재현과 사귀었던 여자들은 모두 부모가 없거나 가족과 소원한 상태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자들을 골라서 접근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모든 여자들이 죽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무서워한다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출력된 기사들을 손에 들고 바라보았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딸도 부모 중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사회적으로 그리 많은 인맥이 있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 딸의 모습, 떨리는 목소리, 멍든 손목, 두려워하는 표정,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기사를 찾았습니다. 1년 전 기사였어요. 20대 여성 실종, 연인 김재현 씨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증언, 경찰 수사 중, 그 여자는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사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도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시내 도서관 지하 자료실에 있었어요. 오래된 신문들이 쌓인 먼지투성이 서가 사이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사서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아버지는 혼자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어젯밤 컴퓨터로 찾은 정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했거든요. 낡은 신문 더미에서 먼지가 날렸습니다. 아버지는 기침을 참으며 5년 전 신문들을 하나씩 뒤져보았어요. 손가락 끝이 잉크로 검게 물들었고 종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3면 구석에 실린 작은 기사였습니다. 20대 여교사, 아파트 12층서 투신, 유서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사진 속 여자는 딸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비슷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눈빛도 순수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을까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기사 하단에 작게 적힌 문장이 아버지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고인의 연인 김재현 씨는 충격적이고 갑작스러운 일이라며 오열했다. 김 씨는 평소 우울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손이 신문지 위에서 떨렸어요. 또 김재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너무나 완벽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말이에요. 아버지는 천천히 기사를 찢어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자료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신문들을 계속 뒤져보았습니다. 2년 전 기사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2년 전 지역신문이었어요. 일면에 크게 실린 기사가 아니라 사회면 한 구석에 실린 작은 기사였습니다. 강변에서 발견된 20대 여성 시신, 수면제 과다 복용 추정, 유족들 평소 우울증 없었다 주장. 아버지는 기사를 읽으며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회사원이었고 평소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을 보인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게 가족들의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서가 발견되었고 자살로 결론 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지막 줄에 김재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동거남 김재현 씨는 사건 당일 출장 중이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너무나 완벽한 알리바이였어요. 아버지는 기사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김재현은 매번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자살로 보이게 하거나 사고로 보이게 하거나 그리고 자신은 항상 결백한 피해자로 남아 있었어요. 도서관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복사한 기사들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충격 때문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도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김재현과 함께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걸까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딸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면 믿어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화를 낼까요? 어제처럼 자신을 원망하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릴까요? 그렇다면 딸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버스 안에서 아버지는 복사한 기사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김재현과 사귀었던 여자들의 사진을 보니 모두 딸과 비슷한 타입이었습니다. 착하고 순수해 보이는 얼굴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외로워 보였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적은 여자들이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어요. 김재현은 그런 여자들을 노린 것 같았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친구들과도 그리 가깝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조용한 편이었고 사회생활보다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했어요. 김재현에게는 완벽한 타깃이었던 셈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복사한 자료들을 식탁에 펼쳐놓고 하나씩 정리했어요.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니 김재현의 범죄 패턴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6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적어도 4명의 여자가 그의 손에 죽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딸이 5번째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딸의 아파트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복사한 신문 기사들과 프린트 자료들이 그 안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자료들을 보여주면 딸이 믿어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화를 낼까요?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딸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문을 두드리자 딸이 나왔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막 도착한 모습이었어요. 하이힐을 벗고 있던 딸이 아버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왜 이 시간에?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딸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딸이 자신을 이렇게 경계하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 잠깐만 들어가자.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아버지는 식탁에 봉투를 내려놓고 차근차근 자료들을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신문 기사, 인터넷 프린트물, 수기로 정리한 메모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딸은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첫 번째 신문 기사를 딸 앞에 밀어주었어요. 이걸 봐라. 내 약혼자 김재현이란 놈이다. 6년 전 약물 중독으로 죽은 여자의 기사였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명이인일 거예요. 흔한 이름이잖아요. 아버지는 두 번째 기사를 내밀었어요. 4년 전 보험금 사기 의혹 기사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동명이인이냐? 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조사하신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빠 착각이에요. 재현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딸을 보며 더욱 답답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야. 이 모든 증거를 봐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는 왜 이래요? 왜 내가 행복한 게 그렇게 싫어요? 딸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이웃집에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행복. 이게 행복이냐? 내 손목에 있던 멍자국은 뭐고? 어제 떨면서 전화 받던 건 뭐냐?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들키고 싶지 않았던 비밀을 들킨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더욱 화를 냈어요. 그것도 다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가 자꾸 의심하고 간섭하니까 재현 오빠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 섞인 소리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김재현이 딸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놈이 널 위협하고 있는 거잖아. 정신 차려. 아버지가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엄마 돌아가신 후로 늘 나만 통제했잖아요. 내 인생에 왜 자꾸 끼어들어요. 딸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딸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통제가 아니야. 지키려는 거야. 내가 내 딸이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딸은 이미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지키지 마세요. 이제 그만해 주세요. 딸이 소리치며 자료들을 바닥에 뿌렸어요. 신문 기사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재현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도 소리가 들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김재현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기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은 미소였어요. 딸이 김재현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오빠, 아빠가 이상한 자료 가져와서 오빠를 의심하라고 해요. 김재현이 딸을 안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님, 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직접 물어보시면 되는데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흩어진 자료들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딸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거든요. 나가주세요, 아빠.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말한 건 다 잊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재현 오빠 뒷조사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자료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김재현이 도와주는 척하며 몇 장을 집어주었어요. 그때 김재현이 아버지 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용없는 짓 그만하세요.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지만 아버지에게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문 밖으로 나선 아버지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김재현의 달콤한 위로 소리도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이 우리를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그러신 거예요. 완벽한 연기였어요. 아버지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김재현은 점점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된 수첩을 뒤지며 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고 있었어요. 박 검사. 아니, 이제는 변호사가 된 오랜 친구였습니다. 30년 전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고, 딸이 어렸을 때 삼촌이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여러 번 잘못 눌렀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서 정신이 맑지 않았거든요.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변호사, 나야. 김철수.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철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으니 아버지의 상태를 금방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만날 수 있나?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럼 사무실로 와. 지금 시간 괜찮아. 박 변호사의 대답에 아버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시간 후 아버지는 을지로에 있는 작은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아버지가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어요.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하며 신문 기사들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사무실은 고요했고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들렸어요. 이거 심각한데? 박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패턴이 너무 명확해 하지만 문제는 모든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다는 거야. 자살이나 사고사로 처리됐고 아버지의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내 딸이 위험하다고 박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 협박이나 폭행의 증거, 아니면 범행을 시사하는 대화 내용 같은 거 말이야.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걸 어떻게 구해? 녹음이나 녹화가 필요하겠어. 그리고 경찰에 미리 알려두는 것도 좋겠고. 박 변호사는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써. 음질도 좋고 작아서 들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아는 경찰서 형사과 팀장한테 연락해 볼게. 아버지는 녹음기를 받아들며 묵직한 무게를 느꼈어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상대방이 눈치채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 박 변호사의 경고에 아버지는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 지금 상태로는 김재현한테 다 말할 가능성이 높아.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딸의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앞 카페에 앉아서 딸과 김재현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커피 한 잔으로 몇 시간씩 버티며 관찰했습니다. 김재현은 매일 저녁 7시쯤 딸의 집에 왔고 밤늦게 나갔어요. 가끔 큰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버지는 딸이 출근한 후 김재현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김재현은 자신의 아파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지켜보며 녹음기를 켰어요. 카페 안에서 김재현은 한 여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둘의 대화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여자가 울고 있었고 김재현은 차가운 표정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김재현이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급히 숨어야 했습니다. 그때 김재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에게서 온 전화였을 거예요. 김재현의 목소리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응, 자기야. 나 지금 회사야. 응, 사랑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서 앞에 앉은 여자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여자가 일어서서 나가려 하자 김재현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어요. 여자가 아픈 표정을 지었지만 김재현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딸의 손목에 있던 멍자국을 떠올렸어요. 바로 저런 식으로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각도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녹음기는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김재현과 여자의 대화가 끝나고 각자 헤어진 후 아버지는 그 여자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여자는 근처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원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빌딩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여자가 나왔고 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김재현 씨를 아세요? 여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딸이 김재현과 결혼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자는 듣고 있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여자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전 김재현과 사귀었는데 처음엔 너무 좋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고 보험에 가입하라고 강요했으며 나중엔 협박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자의 증언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딸도 지금 같은 상황에 있는 거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나요?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협박해서 취하했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김재현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와 여자를 발견한 김재현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도망가세요. 여자가 소리쳤어요. 아버지도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김재현은 이미 이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6시였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서에 있었어요. 박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어. 김재현이 그 여자를 협박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려 형사과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결혼식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예정입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일이 끝나는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딸이 받을 충격이 걱정되었어요. 결혼식 당일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딸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딸한테는 미리 알려드릴까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됩니다. 혹시라도 김재현이 눈치채면 도망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해왔던 놈이니까요. 경사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 미안하지만 이게 딸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아버지는 딸의 아파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려 했어요. 하지만 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빠, 오늘은 정말 바빠요. 결혼식 준비 때문에. 문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지난번 일로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냥 얼굴 한 번만.
아버지의 애절한 목소리에도 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미용실 가야 해요. 나중에 식장에서 봐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혹시 이게 딸과의 마지막 대화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1시, 웨딩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행복한 웅성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입구 쪽을 계속 확인했어요. 사복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딸이 신부 대기실에서 나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미소도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김재연이 재단에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턱시도, 차림에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객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뒤쪽 문이 열리며 딸이 나타났어요. 긴 베일이 바닥에 흩어지며 우아하게 펼쳐졌습니다. 하객들의 감탄이 터져 나왔고 플래시가 터졌어요. 딸은 천천히 바이올 워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딸이 어렸을 때 아내와 함께 행복했던 시절들이 스쳐갔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내가 있었다면 딸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딸이 재단에 도착했습니다. 김재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딸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재연의 손이 너무 차가워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요? 목사가 성경을 펼치려는 순간이었어요. 결혼을 서약하기 전에 목사가 말을 시작하려던 그때였습니다. 웨딩홀 뒤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사복 경찰 서너 명이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하객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어요.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재연 씨, 경찰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김재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딸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김재연과 경찰을 번갈아 보았어요. 보험 사기 및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의 선언에 웨딩홀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재연이 조용히 웃었어요. 생각보다 빨랐네요. 그는 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경찰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딸은 김재연의 진짜 모습을 보았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 미소. 이게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오는 속삭임 같았어요. 김재연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사랑이 아닌 아쉬움만 있었어요.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아쉬움 말이에요. 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꽃잎처럼 흩어졌어요. 웨딩홀 안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하객들의 숨소리마저 정적 속으로 사라졌어요. 오직 수갑 채우는 차가운 금속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재연이 끌려나가면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마치 이번엔 당신이 이겼지만 언젠가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미소였어요. 아버지는 그 시선을 받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하객들이 어쩔 줄 모르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몇몇은 이미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뒷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로 향했어요. 하지만 딸은 아버지를 보자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절망,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어요.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은 그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매일 문 앞에 도시락을 놓고 갔지만 딸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났거든요. 아버지는 딸이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도 아버지는 딸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딸이 좋아하는 미역국과 반찬들이 들어있는 도시락이 있었어요. 딸아, 아빠야.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그것만으로도 아빠는 감사하다. 문 너머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딸이 문 앞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원망해도 괜찮아. 아빠를 미워해도 괜찮고,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해. 이럴 때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막혔어요.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딸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이런 사람에게 속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딸이 나타났어요. 일주일 동안 거의 먹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딸이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 것처럼 조심스럽게 안겼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아빠 말이 맞았어요. 그 사람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들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다정하고 따뜻했거든요. 근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딸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보험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뒷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뎌내야 했을까요? 왜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협박했어요.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를 해치겠다고. 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그래서 아빠를 밀어냈어요. 아빠가 포기하고 손을 떼길 바랐거든요. 그럼 아빠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딸의 속마음을 듣고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였어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아버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바보야. 그런 걱정을 왜 혼자 했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결혼식 며칠 전부터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보험금으로 여행을 가자고, 위험한 스포츠도 해보자고. 딸의 몸이 떨렸어요. 그때야 알았어요. 아빠 말이 맞다는 걸. 아버지는 딸을 더 꽉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하지만 딸은 계속 떨고 있었어요. 아빠, 제가 너무 바보였죠?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요? 딸의 자책하는 목소리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보가 아니야. 사랑했던 거잖아.
아버지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야. 다만 상대가 잘못되었던 거지. 아버지의 말에 딸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딸이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다시 솟아났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빠가 나쁜 게 아니에요.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아빠가 지켜주셨잖아요. 딸의 말에 아버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그들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지나가는 이웃들이 힐끗 보기도 했지만 아버지와 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로가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딸이 물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자. 급할 것 없어.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아빠가 기다릴게.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딸을 지켜낸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그들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가져온 미역국을 데워서 함께 먹었어요. 딸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감사했습니다. 살아서 밥을 먹고 있는 딸을 볼 수 있어서 말이에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매일 아침 딸의 웃는 얼굴을 확인합니다. 완전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서 울 수 있는 것도, 살아서 웃을 수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걸 말하고 있었죠.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말보다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남겼나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따뜻한 마음이 됩니다.